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1-242-185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위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준거법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제1호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2호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 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제8조 제1항 위 조항에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조 제3항 한편 매매 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 이른바 내적 흠결을 말한다. 내적 흠결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매매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 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제7조 제2항 매매 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 이른바 외적 흠결을 말한다. 외적 흠결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4.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을 회사가 추가 합의를 제안하여 대금 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 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 대금 지급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 1980 국제연합협약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을 회사의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1다 245-528 등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 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 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 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및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주 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 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 사업체는 갑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갑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갑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 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청구 기간 중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 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기간 전에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 기간 중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 또는 그 밖에 적당한 간접 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 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 규정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라고 규정,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개정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 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이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3다 28340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 유고를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인 제사 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 유고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 유고를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인 제사 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 발굴, 유체, 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 발굴 또는 유체, 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 발굴 또는 유체, 유골의 처리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 상황, 분묘나 유체, 유골의 손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이 분묘가 있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이자 제사 주재자인 병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은 후 불로 태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는데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온 정의, 갑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정은 분묘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제사 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 291-102 판결 사건명 배당 2의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 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의 방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 한다. 가등기 담보법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 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 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에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 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는 민사집행 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 갑의 신청으로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집행법원이 미 부동산에 맞춰진 가등기 권리자 병의 등기상 주소지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가등기 후 이사하여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병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후 자신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에 해당한다며 채권 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갑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의 채권 신고가 적법하여 병에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 302-217 판결 사건명 임대료 등 청구 1.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 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일부터 진행한다.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연체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해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 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306-69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및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 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 통상 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전용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 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 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 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